정지, 누구십니까?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지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복 차림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구냐는 물음을 정면으로 받으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다 군단장이라고 말해야 하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소하고 굴욕적인 해프닝이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경기도 이천의 제7기동군단 사령부를 감싼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군단장 관사 북진관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지민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시작되었다. 알람은 무의미했다. 30해가 넘는 군 생활 동안 그녀의 몸은 이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생체 시계가 되어버렸다. 침상에서 일어선 그녀의 움직임에는 잠기운 따위는 없었다. 절도 있고 군더더기 없었다. 마치 잘 닦인 K2 소총의 놀이쇠처럼 필요 없는 동작은 존재하지 않았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이었다. 50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슬퍼랬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짧은 머리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전투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옷깃에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무게인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을 붙였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가 어깨 위에서 서늘한 빛을 발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의식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권력이자 명예였고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형벌이었다. 북진. 관사를 나서는 그녀에게 경계 근무를 서던 헌병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제7기동군단의 경례 구호였다. 한지민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전용 지휘 차량에 올랐다. 운전병은 이미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사령부 본청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어젯밤 미처 다 보지 못한 작전 계획서를 꺼내 들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텍스트를 훑었다. 중장님, 오늘 아침 기온이 꽤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운전병인 김상병이 백미러로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알았다. 한지민의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그녀는 부하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즐기지 않았다. 불필요한 감정의 교류는 지휘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그녀는 철석같이 믿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 수식어는 그녀가 스스로를 더욱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하게 만든 주문과도 같았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거세해야만 했다. 웃음, 눈물, 분노, 심지어 사소한 동정심까지도. 사령부 본청에 도착하자 작전 참모 최연수 대령이 현관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북진. 중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최 대령, 자네도 일찍 나왔군. 오늘 아침 작전회의 준비는? 완벽히 준비되었습니다. 8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병이 칼 같은 각도로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생각했다. 저들은 나 한지민에게 경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어깨 위에 달린 별 3개에 경례하는 것인가? 오전 8시 거대한 작전 상황판이 벽면을 가득 채운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군단 직할 부대장들과 참모들이 빈틈없이 자리했다. 한지민은 회의를 주재하며 예리한 질문을 쏟아냈다. 포병여단 지난주 실사격 훈련 결과 보고해. 목표 명중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뭐지? 송구합니다, 중장님. 당일 기상 악화와 더불어 일부 장비의 노후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핑계 대지 마. 기상이 나쁘면 전쟁 안 하나?
장비가 낡았으면 없는 살림에 맞춰 싸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게 지휘관이 할 일 아닌가. 다음 주까지 보안 계획 보고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포병 여단장인 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회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때 군단 부군단장인 박성철 소장이 슬쩍 끼어들었다. 중장님, 너무 나무라지 마시지요. 다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격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성철 소장은 육사 동기였지만 진급에서 계속 그녀에게 밀린 인물이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벼린 칼날 같은 가시가 숨어 있었다. 여자라서 감정적이다라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는 아주 고단수의 비아냥이었다. 한지민은 박 소장을 차갑게 응시했다. 박 소장, 여긴 군대야. 격려와 칭찬은 적의 포탄을 막아주지 않아. 더 완벽하고 더 철저해야만 우리 부하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잊었나? 알겠습니다. 박성철 소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났다. 독사 같은 년.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한지민은 놓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한지민은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결재를 기다리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명을 하는 동안 창밖은 어느덧 짙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자 창문 너머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때 최현수 대령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중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 명절 연휴 근무 계획표입니다. 중장님께서는 당연히 일정에서 제외했습니다만. 아니, 내 이름도 넣어. 지휘관이 쉬는데 부하들이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겠나? 하지만 중장님, 피로가 너무 쌓이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쉬시는 것이 명령이다. 한지민의 단호한 말에 최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 한지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보름달이 야속할 만큼 밝았다. 어릴 적 전남 담양의 고향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올려다보던 그 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달은 그저 차갑고 외로운 위성일 뿐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관사로 돌아온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간단하게 컵라면에 물을 부어 식탁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귀성길 풍경이 한창이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는 부모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기차에 오르는 사람들. 그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가족. 그녀에게도 가족은 있었다. 담양에 홀로 계신 어머니, 시집가서 애 둘 낳고 사는 여동생. 하지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겨우 시간을 내어 찾아가도 한두 시간 남짓 머무르다 황급히 부대로 복귀하기 바빴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라면은 이미 불어터져 있었고 국물은 식어 있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아둔 우편물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이 군사 우편이었지만 그 사이에 낯선 분홍색 편지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다. 한지민은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봉투 뒷면에 적힌 발신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보내는 사람 이순자.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한지민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강철 같은 방어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 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손편지를 쓴단 말인가. 전화 한 통이면 될 것을. 어머니는 늘 그랬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전화로는 차마 다하지 못할 진심이 있을 때 당신은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보내곤 했다. 한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편지를 뜯어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 안에는 분명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군단장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두었던 딸 한지민을 향한 무언가가 들어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서는 곱게 접힌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어머니 특유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내 딸 지민이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 내가 있는 이천 쪽은 여기 담양보다 더 춥겠지. 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밤에 잠은 편히 자는지, 애미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란다. 첫 문장부터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었다. 한지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다름이 아니라 내 막내 동생 지영이 기억나니? 그 철없던 녀석이 드디어 시집을 간다고 나를 잡았단다. 추석 쇠고 바로 다음 주 주말이야. 내가 워낙 바쁜 사람이란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언니인데 동생 시집 가는 날 얼굴 한 번은 비춰줘야 하지 않겠니? 그 녀석이 입버릇처럼 말했거든. 우리 언니는 별 3개나 단 장군이라고. 군복 입고 버질로드 한 번 같이 걸어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가족 단체 대화방이 있었지만 수백 개씩 쌓이는 메시지를 확인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동생의 얼굴이 어땠더라. 재작년 설 잠깐 들렀을 때 20 후반의 처녀였던 모습만 아른거릴 뿐이었다. 편지는 어머니의 안부로 이어졌다. 무릎이 시큰거려 더 이상 밭일은 힘들다는 이야기, 혈압이 높아져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소소한 신세 한탄. 하지만 한지민의 가슴을 철퇴처럼 내리친 것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그리고 지민아, 이번 추석에는 꼭 한번 내려오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자. 돌아가신 내 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못 챙긴 불효녀인데 이번에는 달님 아래서 내 얼굴 좀 실컷 보게 해다오. 아비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게다. 내가 별을 단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 별 때문에 사람 사는 재미를 다 잃어버릴까봐 늘 노심초사했단다. 아비가 그랬지.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법이라고. 그걸 사람이 이고 살려고 하면 그 무게에 깔려 죽는 법이라고. 아버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한지민의 눈시울이 걷잡을 수 없이 붉어졌다. 육군 상사로 전역한 아버지는 군인인 딸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군인의 길을 걷는 딸을 세상 누구보다 안쓰러워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한미연합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전투복을 입은 채 잠시 조문만 하고는 황급히 훈련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마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한지민은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접을 수도 찢을 수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에 보름달이 편지지 위로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가 달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법이다.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그 별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무게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가. 다음 날 한지민은 평소보다 더 차가운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편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전회의 내내 참모들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상황판에 그려진 아군의 배치 현황 위로 주름이 깊어진 어머니의 얼굴과 철없이 웃던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상입니다. 중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작전 참모의 말이 끝나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한지민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장님? 최현수 대령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제야 한지민은 정신을 차렸다. 알겠다.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이상 회의 끝.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맥없는 결론이었다. 참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회의가 끝나고 한지민은 집무실에서 한참 동안 고뇌에 빠졌다. 가야 하나 가야만 하나. 하지만 군단장이 명절 연휴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최전방은 아니지만 수도권 방어의 핵심이자 최정예 기동군단인 7군단의 지휘관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갈 수 없다고 국가가 먼저라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차마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인사참모를 호출했다. 추석 연휴 당직 근무 내가 직접 서겠다.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은 모두 가족들에게 보내. 내가 부대를 지킬 테니 마음 편히 쉬고 오라고 전하도록. 예. 중장님께서 직접 당직을. 군단장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부하들이 따르는 법이다. 이해 있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참모가 물러가자 한지민은 다시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달 아래 얼굴 좀 보자는 문장이 마치 마지막 부탁처럼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굳게 닫아버렸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듯. 어머니 죄송합니다. 딸보다 군인이 먼저인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다시 산더미 같은 서류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다. 별은 빛나고 있었지만 사람 한지민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추석 당일 밤. 제7기동군단 사령부는 명절의 떠들썩함 대신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휴가와 외박을 나갔고 부대는 최소한의 경계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지민은 저녁까지 집무실을 지키다 밤 9시가 넘어 조용히 관사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사복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바지에 평범한 회색 니트.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별 3개의 무게가 사라지자 그녀는 그저 어깨선이 가늘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여자일 뿐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군복이 아닌 옷을 입고 외출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운전병 대기시킬 필요 없다. 관사 경비병에게 짧게 말한 그녀는 혼자서 부대 밖으로 향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근무 중이던 당직사관이 달려와 경례를 올렸지만 그녀는 손을 저어 제지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 그녀는 부대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없었다. 기사님, 그냥 이천 시내 쪽으로 가다가 조용한 곳 있으면 세워주세요. 택시는 한적한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가족의 풍경이었다. 식당 창문 너머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아파트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하고 안온해 보였다. 그녀는 그 풍경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명절인데 어디 좋은데 안 가시고 일하셨나 봅니다.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보던 택시 기사가 말을 건넸다. 네. 뭐 일이 좀 있어서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참 대단해요. 남자들도 힘든 세상인데. 한지민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따위의 가사가 그녀의 귀를 후벼 팠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갑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군단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곳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낯선 세상에 떠돌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익숙한 고독이 기다리는 부대가 편했다. 기사님, 아까 출발했던 부대로 다시 가주십시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택시는 다시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환하게 불이 켜진 위병소 초소에는 앳돼 보이는 이등병 하나가 K2 소총을 든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한지민이 위병소를 향해 걸어가자 이등병이 우렁찬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정지. 누구십니까?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컸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지민은 순간 당황했다. 사복 차림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막상 누구냐는 물음을 정면으로 받으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다 군단장이라고 말해야 하나? 저 부대 사람입니다.
실례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규정상 모든 출입 인원은 예외 없이 신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병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배운 규정과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한지민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근원적인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찾았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민간인 신분증이 아닌 별 3개와 함께 육군 중장 한지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군인 신분증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신분증을 꺼내 병사에게 건넸다. 이등병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신분증을 놓칠 뻔한 것을 겨우 부여잡았다. 중장님. 이등병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소총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고쳐잡고는 세상에서 가장 절도 있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북진. 죄송합니다. 못 알아배웠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위병소 안에서 졸고 있던 당직사관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당직사관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경례를 했다. 위병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괜찮다. 규정대로 한 것이니 오히려 잘한 일이다. 한지민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힘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어린 병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군복을 벗은 한지민은, 별을 떼어낸 한지민은 그저 이 부대의 그 누구에게도 인식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중년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를 감싸고 있던 군복과 계급장이었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날 밤 한지민은 텅 빈 관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대신 불 꺼진 집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창밖의 보름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별 3개의 무게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철의 심장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제7기동군단 사령부는 보이지 않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밤사이 퍼져나간 소문은 연병장을 구르는 아침 안개처럼 부대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이야기는 하룻밤 만에 온갖 쌀이 붙어 전설처럼 변해 있었다. 웬 민간인 아줌마가 위병소에서 행패 부리다 잡혀보니 군단장님이셨다더라. 아니야, 군단장님께서 암행 감찰 나오신 걸 위병소 초병이 못 알아본 거란다. 그 이등병, 이제 군 생활 끝났네. 영창 가는 걸로 안 끝나. 육군 교도소 갈지도 몰라. 소문의 파편들은 한지민의 귀에도 어김없이 날아와 박혔다. 출근길 복도에서 마주친 장교들은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군거림이 전신을 바늘로 찌르는 듯 따가웠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아침 작전회의 직전 작전참모 최연수 대령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중장님, 어젯밤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이 부대 전체에 와전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근무를 섰던 이준호 이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아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최 대령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다. 한지민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자신이 느꼈던 개인적인 허무함이 이제는 부대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뇌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지휘관의 권위는 공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신뢰와 원칙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당장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키도록. 예? 지금 말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 30분 후 휴가자를 제외한 군단의 전 장병이 거대한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갑작스러운 전 장병 집합 명령에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의문이 서려 있었다. 한지민은 단상에 올랐다. 수천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다. 어젯밤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서두부터 본론이었다. 장병들 사이에서 나직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사복 차림으로 부대에 복귀하려 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보급 수송대대 소속 이준호 이병은 나를 제지했다. 그리고 규정대로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한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이준호 이병이 서 있는 대열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이준호 이병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는 군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규정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설령 그 상대가 군단장인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만약 계급과 직책이 규정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사조직에 불과하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지 지휘관 눈치나 보며 아부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이준호 이병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이 자리에서 그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높이 쌓아 군단장 표창과 함께 10일간의 포상휴가를 명한다. 와!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특히 사병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군단장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까 마음 졸이던 이준호 이병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단상 아래 도열해 있던 영관급 장교들과 장성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랐다. 특히 부군단장 박성철 소장의 얼굴에는 싸늘한 냉소가 스치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참모장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치마 두른 장군님께서 쇼맨십은 기가 막히지. 저렇게 병사들 인기나 얻어서 뭘 어쩌시겠다는 건지. 그날 점심 장교 식당은 보이지 않는 전장과도 같았다. 한지민은 평소처럼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귀에 꽂혔다. 오늘 중장님 연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글쎄요, 파격적이긴 한데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휘관의 권위라는 게 박 소장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조용히 표창 주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인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여자 군단장이라는 타이틀로 대권이라도 노리시나. 그들의 목소리는 한지민을 의식한 듯 교묘하게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비아냥과 질시를 감추지는 못했다. 특히 박성철 소장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술이라도 한 잔 걸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야, 내가 육사 시절부터 봐서 아는데 저 양반 원래 저래. 독하고 계산적이고. 이번 일도 다 계산된 쇼야. 나는 이렇게 셔츠 병사들까지 챙기는 깨어있는 지휘관이다 이거지. 그래야 나중에 국방부 입성할 때 명분이 서거든. 군대는 말이야 위계 질서가 생명인데 저렇게 군단장이 이등병 하나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 뭐가 되겠어? 당나라 군대 되는 거지. 숟가락을 쥔 한지민의 손이 하얗게 굳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판을 들고 일어섰다. 식당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박성철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군대가 딱 그 짝이네. 그 순간 한지민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돌아서서 그의 면전에 식판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모든 것은 저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뿐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30해의 군 생활 동안 수없이 겪었던 차별과 편견이었지만 오늘의 일은 유난히 뼛속까지 시렸다. 그녀는 군단장이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군으로 가득해야 할 사령부 안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포위된 고립무원의 지휘관이었다. 한지민의 연설 이후 부대의 표면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진 듯 보였다.
병사들은 군단장을 참군인이라며 칭송했고 이준호 이병은 영웅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부군단장 박성철 소장이 있었다. 그는 한지민의 리더십에 균열을 내고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작전 회의에서 한지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전과는 달리 즉각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참모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거나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애매한 말로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였다. 특히 박성철 소장이 관할하는 군수, 동원 분야의 보고는 유난히 부실했다. 동원 참모 다음 달 예비군 훈련 준비 현황 보고해. 특히 물자 확보 상태가 중요해. 한지민의 지시에 동원 참모인 이 대령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 중장님, 세부적인 물자 목록은 현재 취합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합 중이라고? 훈련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송구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박성철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보시지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회의가 끝나고 최연수 대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한지민의 집무실을 찾았다. 중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요즘 부대 내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 소장님 라인에 있는 참모들의 보고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거나 핵심 내용이 누락된 채 올라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증거 있나? 심증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조직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시라도 하는 것처럼. 한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 대령의 말은 그녀가 이미 느끼고 있던 바였다. 이것은 명백한 태업이자 항명이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들은 업무 과다로 인한 실무자의 착오라는 뻔한 변명 뒤에 교묘히 숨어버릴 터였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평소 그녀에게 직보되던 긴급 문서들이 의도적으로 참모장을 거치거나 여러 부서를 빙빙 돌다 한참 뒤에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한 번은 야간에 발생한 GOP 총기 오발 사고 보고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그녀에게 보고되었다. 초동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이게 미쳤나? 지금 전시였으면 우리 부대원들 다 죽었어. 당장 관련자 전원 색출해서 중징계에 처하도록 해. 그녀는 노발대발했지만 책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결국 말단 실무자 몇 명만 경징계를 받는 선에서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한지민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 명령은 중간에서 증발해버리거나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었다. 그녀는 허수아비 군단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그녀는 지독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적과 싸우는 것보다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들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법이라고. 그걸 사람이 이고 살려고 하면 그 무게에 깔려 죽는 법이라고. 아버지의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쑤시는 듯 했다. 자신은 지금 별의 무게가 아니라 그 별을 시기하는 자들의 음험한 반란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박성철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그는 군단장 전용 차량 운전병 중 평소 불만이 많고 입이 가벼운 허상병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허상병, 요즘 군 생활 힘들지 않나? 내가 자네 고충을 좀 덜어줄까 하는데. 박성철은 허상병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다. 군단장님께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개인적인 용무로 관용차를 사용하신 적이 있나? 예를 들면 시내 백화점에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예? 아닙니다. 중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전혀. 정말 그럴까? 잘 생각해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거든. 자네가 그걸 좀 기억해내기만 하면 남은 군 생활 아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어쩌면 의가사 제대도 알아봐 줄 수 있고.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면 알지. 군대에서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박성철의 눈빛은 비열하게 빛났다.
그는 허상병에게 조작된 운행일지 몇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한지민이 주말에 서울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백화점에 다녀온 것처럼 꾸며진 허위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냥 이대로 진술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겁에 질린 허상병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은 그렇게 아주 치밀하고 비열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지민은 그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한지민이 막 작전 회의를 시작하려던 순간 집무실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한 인터폰이 걸려왔다. 중장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중장님을 뵈어야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감찰실에서? 한지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국방부 감찰실의 방문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단 내의 지휘관과 관련된 심각한 비위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의미였다. 회의실의 모든 참모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회의는 잠시 중단한다. 모두 대기하도록.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집무실로 돌아왔다. 집무실에는 정복 차림의 감찰실장과 감찰관 2명이 서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지민이 경례를 붙이자 감찰실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답했다. 경례는 생략하시지요, 중장님. 저희는 오늘부로 한지민 중장님의 군용차 사적 유용 및 유류 횡령 혐의에 대한 공식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군용차 사적 유용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중장님께서는 본 감찰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공식적인 지휘 권한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천벽력이었다. 한지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감찰관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비서실과 행정실의 모든 서류 캐비닛을 열고 컴퓨터를 압수했다. 한지민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었다. 감찰관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놓았다. 한지민 중장님, 이 차량 운행일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찰관이 내민 것은 지난 석 달간의 군단장 차량 운행일지 사본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행선지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주말 오후 서울 강남의 백화점, 평일 저녁 경기도 외곽의 고급 골프장, 심지어 친척 집 방문이라고 적힌 기록까지 있었다. 모든 기록 옆에는 그녀의 서명까지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 함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용무로 관용차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감찰관은 코웃음을 쳤다. 중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운전병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허아무개 상병은 중장님의 지시로 해당 장소들을 운행했으며 외부 발설 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지금까지 침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중장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부인하시는 건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이었다. 운전병의 거짓 진술까지 확보했다니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박성철, 그의 비열한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비겁한 변명으로 비칠 뿐이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그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여자라서 봐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30해의 군 생활 동안 지켜온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이틀 후 국방부로부터 공식 통보가 내려왔다. 육군 중장 한지민 직무정지 및 보직 해임. 통보서를 받아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병사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참모들은 이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지휘관에서 군의 명예를 더럽힌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텅 빈 집무실에서 혼자 개인적인 짐을 정리했다. 가족 사진, 부하들이 선물해준 낡은 만년필,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30년 군 생활의 모든 것이 초라한 종이 상자 2개에 담겼다. 짐을 들고 사령부 건물을 나서는 길 부군단장 박성철 소장과 마주쳤다. 이제 그는 군단장 직무대리였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장님. 참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한지민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래, 당신 뜻대로 됐으니 이제 만족하나? 하지만 기억해둬.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떠오르는 법이니까. 당신이 묻어버린 그 진실이 언젠가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를 지나쳐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위병소 앞 얼마 전 그녀를 막아섰던 이준호 이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제는 일병 계급장을 단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북진. 한지민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다는 의미였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제7기동군단의 군단장이 아니었다. 별을 잃어버린 이름뿐인 군인이었다. 택시를 타고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어요. 별의 무게에 내가 깔려 죽게 생겼네요. 보직 해임. 그 세 글자는 살아있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한지민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군인에게 계급과 보직을 빼앗는 것은 전사의 칼과 방패를 빼앗고 맨몸으로 전쟁터 한복판에 내던지는 것과 같았다. 지난 30년간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던 육군, 장교, 지휘관이라는 모든 수식어가 사라지자 한지민이라는 존재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군단장 관사에서 나와 군인 아파트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천신의 변두리에 허름한 원룸을 얻었다. 30년 군 생활의 흔적이 담긴 종이 상자 2개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상자를 풀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군부대의 연병장도 훈련 나가는 병사들의 함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소음과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낯설게 들려올 뿐이었다.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모든 언론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의 추악한 비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그녀의 사진이 신문 일면과 뉴스 화면을 도배했다. 인터넷 세상은 익명의 잔혹함이 들끓는 지옥이었다. 역시 계집한테 별을 달아주니 나라가 이 꼴이 되지. 군홧발로 연병장 굴을 시간에 명품 백이나 사러 다녔구만. 세금으로 기름 채워서 진연 뱃속 채운 거 아냐? 당장 구속하고 군인연금도 몰수해라. 최초의 여성 군단장은 무슨? 최초의 도둑년이겠지. 악플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감찰관의 비웃음과 박성철의 위선적인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눈빛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때 꺼두었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어머니였다. 받지 않으려 했다.
이 추하고 망가진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울렸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민이냐, 내 딸 맞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네, 어머니. 뉴스 봤다. 온 동네가 내 얘기뿐이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애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참아 뱉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한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딸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 했다. 됐다. 다 필요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단호해졌다. 지민아,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놈의 별 계급장이 널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그거 없으면 어떠냐? 너는 그냥 내 새끼고 내 귀한 딸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내가 그 눈 다 찔러버릴 것이고 돌을 던지면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애미한테 혼나. 집에 오자 우리 딸. 전화를 끊고 한지민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토해내듯 울었다. 군단장 한지민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딸 한지민으로서.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페인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스팸이겠거니 하고 삭제하려던 순간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북진. 중장님, 저 보급 수송대대 이준호 일병입니다. 외람된 줄 아오나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날 밤 위병소의 그 병사였다. 그날 밤 중장님께서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군인이 된 것이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규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중장님께서 겪고 계신 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지 저 같은 말단 병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중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희 소대원들, 아니 저희 대대원들 모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부디 기운 잃지 마십시오. 북진. 한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몇 번이고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 가장 힘없고 낮은 곳에 있는 어린 병사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그 순간 꺼져가던 한지민의 심장 속에서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를 믿어주는 저 어린 군인을 위해서라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로서 그리고 나의 30년 군 생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수척하고 퀭한 몰골의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의 독사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날카롭고 이글거리는 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연수 대령이다. 최 대령, 나다. 수화기 너머로 최 대령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중장님, 어떻게 지내시는 겁니까? 그런 인사는 나중에 하자. 최 대령, 자네 아직도 나를 믿나? 최연수 대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중장님은 제 평생의 주군이십니다. 좋다. 그럼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자네의 군 생활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한지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그리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현수 대령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한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 때문에 충직한 부하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대신 자네의 눈과 손이 필요해. 나는 지금 완벽한 민간인 신분이야. 부대 내부 시스템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자네가 내 눈이 되어줘야 한다. 말씀만 하십시오. 박성철 그자가 꾸민 짓이다. 증거가 필요해. 내가 군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조작된 그 기간의 모든 차량 운행 일지, 원본, 유류 결산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서들의 전자결제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전자결제 기록 말입십니까, 가지? 그래. 종이 서류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지만 국방 인트라넷 시스템의 서버 기록은 쉽게 건드릴 수 없어. 모든 결제 과정에는 결제자의 IP 주소와 정확한 승인 시간이 로그 파일로 남게 되어 있지. 만약 그들이 운행일지를 사후에 조작했다면 실제 운행 날짜와 전자결제 승인 날짜 사이에 분명한 시간 차이가 존재할 거다. 그게 스모킹 건이야. 30년간 군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는 군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최현수 대령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 직무대리가 된 박성철 소장이 관련 자료들을 이미 특수문서고로 옮기거나 접근 권한을 막아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다. 자네는 작전 참모야. 비록 지금은 박성철 밑에 있지만 작전 대비 태세 확인을 명분으로 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과거 지휘관 동선 파악을 통한 경호 취약점 분석 같은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의심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당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안에 유의하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마. 모든 자료는 자네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옮기지 말고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의 암호화에서 업로드한 뒤 나에게는 접속 링크만 보내. 통화는 이걸로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암호화된 메시지 앱으로만 연락한다. 작전 지시를 내리듯 그녀의 말은 막힘이 없었다. 전화를 끄는 한지민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최 대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거나 박성철에게 발각이라도 되는 날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틀 뒤 새벽 2시. 암호화 메시지 앱으로 짧은 링크 하나가 도착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으로 링크에 접속했다.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최 대령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자료들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료들을 분석했다. 스캔된 운행일지, 유류 사용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전자결제 시스템 로그 파일.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찾았다. 한지민의 눈이 번뜩였다. 감찰실에서 증거로 제시했던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 백화점 운행 기록. 종이 문서 상의 운행 날짜는 9월 13일 토요일이었지만 해당 운행에 대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시간은 무려 열흘이나 지난 9월 23일 화요일, 그것도 업무 시간이 끝난 밤 10시 37분이었다. 최종 승인자는 부군단장 박성철 소장이었다. 다른 조작된 기록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사후에 그것도 박성철의 결제를 통해 급조된 허위 문서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성철은 부하 직원이 올린 서류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결제한 실수라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결정적인 한방, 그의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최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운전병 허상병의 최근 외박, 외출 기록 및 면회 기록을 확인해줘. 그리고 박성철의 개인 컴퓨터, 특히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없나? 이것은 더욱 위험한 요구였다. 소장의 개인 PC를 뒤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었다. 최 대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몇 시간 동안 답장이 없었다. 한지민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녘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허 상병은 감찰 조사가 있기 며칠 전 부대 밖에서 박성철 소장의 사촌 동생이라는 인물과 개인적으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박 소장 PC 접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보통신단에서 전 부대 PC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박 소장이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 로그인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만약을 위해 그의 로그인 기록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최 대령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박성철의 비열함을 간파하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한지민은 최 대령이 보내온 접속 정보로 박성철의 이메일함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악스러운 내용을 발견했다. 국방부 감찰실에 근무하는 육사 동기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김 부장 잘 지내는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대 그 여장군 있잖나.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좋은 먹잇감 몇 개 던져줄 테니 자네 쪽에서 좀 물어주게. 운전병 놈도 구슬려놨고 서류 작업도 다 끝내놨으니 숟가락만 얹으면 되네.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자네 자리 걱정은 내가 책임지지. 우리끼리 잘 해보세. 완벽한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군 생활을 끝장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된 추악한 쿠데타였다. 한지민은 모든 증거 자료를 USB 3개에 나누어 담았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에서 군사재판 분야 최고로 꼽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국방부 특별징계위원회 청문회장. 서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위원석에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피고발인 신분의 한지민이, 그리고 반대편에는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철이 앉아 있었다.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숨을 죽인 채 청문회장을 가득 메웠다. 먼저 감찰실 측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조작된 운행일지와 허위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한지민을 몰아붙였다. 피고발인 한지민 중장은 군용차를 상습적으로 사적 유용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때 한지민 측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원장님, 이해 있습니다. 감찰실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변호사는 준비한 스크린에 최현수 대령이 확보한 전자결제 로그 기록을 띄웠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문제의 운행일지는 실제 운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짜보다 훨씬 뒤에, 그것도 대부분 심야 시간에 누군가에 의해 급조되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최종 승인자는 바로 저기 증인석에 앉아 계신 박성철 소장님이십니다. 모든 시선이 박성철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박성철 증인,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부하의 결제 서류를 열흘이나 묵혀두었다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몰아서 결제하신 겁니까? 그것은 내가 워낙 바빠서 서류 검토가 늦어졌을 뿐이요. 다른 의도는 없었소. 박성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박성철이 감찰실 동기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스크린 전체를 가득 채웠다. 내가 좋은 먹잇감 몇 개 던져줄 테니 자네 쪽에서 좀 물어주게. 박성철 증인, 이 이메일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빠서 생긴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한지민 중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감찰실과 공모한 명백한 증거입니까? 저건 조작이야. 해킹당한 거라고. 전현이 나를 모함하려고. 박성철은 이성을 잃고 한지민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쳤다. 그 순간 청문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새로운 증인이 들어섰다. 군복을 입은 허상병이었다. 그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허상병, 증언해 주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습니까? 허상병은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박성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다. 박성철 소장님입니다. 박 소장님께서 저에게 거짓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남은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다. 청문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철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장례를 정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위원장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한지민에게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청문회장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비난했던 감찰관, 방청석의 기자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박성철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무너져 내린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그 근간은 신뢰입니다. 상관은 부하를 믿고 부하는 상관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암투로 동료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위병소의 이준호 일병을 떠올렸다. 저는 얼마 전 제 어깨의 별이 아니라 규정과 원칙을 따른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어린 병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 위에 단 별의 개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정직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문회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이내 기자들과 방청객들, 심지어 일부 위원들까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한지민 중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보직에 복귀시켰다. 동시에 박성철 소장을 직위에 제하고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 무고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수사를 지시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한지민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한 채 국방부 건물을 빠져나왔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하라는 참모장의 연락을 뒤로하고 택시를 잡아 한 곳으로 향했다. 자신의 모든 싸움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곳, 담양의 고향집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 마을. 그녀가 군복을 입고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그녀를 반겼다. 우리 장군님 고생 많으셨소. 우리가 다 봤어, 테레비로. 속이 다 후련하더만. 그녀는 쑥스럽게 웃으며 그들의 인사에 답하며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던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없이 달려와 부서져라 껴안았다.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한지민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30년 군 생활의 서름과 고통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딸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투박한 시골 밥상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제사도 못 챙기고. 됐다. 내 아비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을 게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냐. 내 딸 절이 당차다고. 두 사람은 밤늦도록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밤하늘 가득 떠오른 보름달을 함께 바라보았다. 지민아, 아비가 그랬지.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법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내 딸은 그 별을 머리에 이고도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 별의 무게를 무서워하지 말거라. 대신 그 빛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한지민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했던 것은 박성철이나 세상의 편견이 아니라 별의 무게에 짓눌려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자신이었음을. 며칠 후 그녀는 제7기동군단으로 복귀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수많은 장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누군가의 선창으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북, 진. 수천 명의 장병이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공포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경례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기다려준 부하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모두 고맙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위병소 앞에는 어느덧 상병 계급장을 단 이준호가 서 있었다. 한지민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상병, 자네 덕분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네. 고맙다. 이준호 상병의 얼굴이 감격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날 저녁 군단장실의 불은 환하게 켜졌다. 한지민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는 여전히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권위의 무게가 아니라 수천 부하들의 생명과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의 무게이자 그들을 따뜻하게 비춰주어야 할 사명의 빛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핸드폰에 떴다. 달님, 오늘도 예쁘게 떴구나. 보고 있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니.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번 기울었다가도 결국 다시 차오르는 달처럼 그녀의 삶도 그녀의 별도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가장 밝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군단장 한지민의 진짜 전설은 바로 그날 밤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